유시민 이야기, 격동의 시대, 한 지식인의 여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히 앉으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매우 특별한 한 사람의 인생 여정입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정치인 유시민의 삶을 통해 본 현대사 이야기입니다. 1959년생인 유시민. 올해 65세가 된 그는 여러분과 같은 세대를 살아온 인물입니다. 1980년 서울의 봄, 그 격동의 시절에 20살이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40대, 50대의 중년이셨을 때 그는 30대의 젊은 작가로, 정치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하실 무렵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와 소통하며 여전히 왕성한 지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곧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이자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한 지식인이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며 성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1980년 학생회관에서 권총이 이마에 닿던 그 순간부터 2019년 유튜브에서 알릴레오를 진행하는 모습까지 40여 년의 세월 동안 그가 걸어온 길에는 우리가 함께 겪어온 이 땅의 아픔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아픔, 6.월 민주항쟁의 열기, IMF 경제위기의 고통, 그리고 새로운 정부들의 등장과 좌절. 이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유시민은 때로는 고문을 당하는 학생운동가로, 때로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때로는 개혁 정치인으로, 때로는 시민 지식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담을 들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한 인간이 어떻게 시련을 극복하고 어떻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왔으며 어떻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왔는지 그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때로는 깊은 성찰을,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시며 나도 나름대로 이 시대와 함께 치열하게 살아왔구나 라는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난 40여 년간 이 땅에서 벌어진 격동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한 개인이 시대의 소명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1980년 봄, 희망에 찬 20살 청년 유시민의 이야기부터 말입니다. 1장, 서울의 봄, 20대의 선택, 1900, 운명을 바꾼 대의원의 의장. 1980년 봄, 서울대학교 캠퍼스에는 해방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18년간 이어진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젊은이들의 가슴에는 새로운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경제학과 2학년생 유시민이 총학생회 대의원의 의장에 선출된 것은 불과 21세의 나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20대 초반이면 아직 철부지 취급받던 때입니다. 하지만 유시민은 달랐습니다. 학생회 문건을 누가 쓸 것이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시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는 국회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을 찾아 읽으며 3일간 매일 10시간씩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원고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그의 모습에서 훗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꾼이 될 운명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글쓰기가 내 운명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아름다운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월 17일 밤 전국에 비상계엄이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집회. 유시민은 연단에 올랐습니다. 해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들어오면 나는 죽겠구나.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학생회관을 지켰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밤 1시 30분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확대 소식을 들은 직후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권총이 이마에 닿는 순간의 차가운 느낌, 그 공포는 평생 그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편안한 대학 생활을 포기하고 시대의 부름에 응답한 그의 결단. 이것이 유시민 인생의 첫 번째 분기점이었습니다. 고문과 굴복하지 않는 정신. 1980년 5.7월. 총칼에 굴복하지 않은 젊은 혼. 보안사 합동수사본부.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물고문, 강목고문, 온갖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유시민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유와 신념은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진술서를 쓰면 안 때린다. 이 조건을 얻어낸 그는 하루에 100장씩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창작을 했습니다. 한 대라도 덜 맞기 위해,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상세하게 썼습니다. 하지만 핵심 정보는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90여 페이지의 진술서에 77명의 동료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이는 모두 학생회 차원의 활동으로 포장하여 비밀 조직이나 핵심 인물들을 보호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대학, 누구가 신촌 어느 중국집에서 밥을 뭘 먹었는지까지 다 써서 분량을 늘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 20대 초반에 청년이 보인 이런 냉철함과 전략적 사고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달간의 고문 끝에 그는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총칼과 몽둥이, 군홧발에 짓밟혔지만 내 자유와 신념은 꺾이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이 경험은 그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의 모든 활동에서 이 가치들을 수호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녹화사업 실현이 만든 성장 1980 최전방에서 배운 진정한 애국. 체포와 고문 이후 유시민을 기다린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의 비밀 공작. 전두환 신군부가 민주화 운동가들을 최전방부대로 강제 징집시켜 사상을 전향시키려 한 악랄한 계획이었습니다. 화천군 제7보병사단, 중동부 전선 최전방, 3년간 그곳에서 보낸 시간을 유시민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다. 녹화 사업의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도 없이 무조건 현역병으로 분류되었고 6대 독자나 신체 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예외 없이 끌려갔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열악한 환경에서 몸을 망가뜨려 제대 후에도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아예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시민은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민족 분단의 현실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온몸으로 체험했다. 관심사병으로 분류되어 지속적인 감시와 사상 검증을 받았지만 그는 꿋꿋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그 속에서도 나는 훌륭한 병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조국 수호라는 군인의 본분에 충실했다. 이 경험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최전방에서 바라본 분단의 현실은 나를 더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념보다는 국민의 삶, 평화보다는 실질적 안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련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배움을 찾고 더 깊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 20대 중반의 그가 최전방에서 깨달은 것은 단순한 이념적 정치가 아닌 현실에 발을 딛고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정치였습니다. 1983년 만기 전역 후에도 그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재적 학생 복교 조치가 내려졌지만 그는 녹화사업 폐지 및 학원 민주화를 주장하며 복교를 거부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적 정의를 우선시하는 그의 일관된 신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항소이유서, 법정에서 피어난 문학, 1984년, 감옥에서 쓴 시대의 증언, 1984년, 복교 후 불과 보름 만에 유시민은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하면서 법정에서 직접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도관의 감시하에 매일 10시간씩 3일간 그는 미리 머릿속으로 전체 구성을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누워서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원고지 100장 분량을 머리에 다 집어넣었다. 중간에 나오는 한자까지 미리 연습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오자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항소 이유서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호소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당당한 선언입니까? 25세의 청년이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대신 사회의 도덕적 향상을 이야기하다니요.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당당히 밝혔습니다.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네크라소프의 시구가 등장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 한 줄은 당시 젊은 세대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구호로 널리 퍼졌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절대적 고립 상황에서도 사회와 소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 이것이 바로 지식인의 참모습이 아닐까요? 이 항소 이유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조계, 재야 인사, 대학생들 사이에서 회람되며 큰 감동을 주었고 결국 언론에까지 보도되어 유시민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담은 문학작품으로 평가받은 이 글은 그를 단순한 학생운동가가 아닌 시대의 지성으로 각인시켰습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지식소매상의 탄생, 1988년. 승자가 아닌 패자의 역사를 말하다. 1988년 유시민 29세, 중편소설 달로 등단한 직후 출간한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한국 출판계에 큰 충격을 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존의 서구 중심적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 제3세계와 사회주의 국가들의 관점에서 현대사를 재조명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독자들에게는 생소했던 쿠바 혁명, 칠레의 아이엔데 정권,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혁명 등을 상세히 다루며 승자가 쓴 역사가 아닌 패자의 역사에 주목했습니다. 유시민은 이 책을 쓴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종종 권력자의 시각에 치우쳐 있다. 사실의 이면을 조명하는 것이 진정한 역사 공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식인의 역할입니다. 기존의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 말입니다. 책의 구성도 매우 독특했습니다. 연대순이 아닌 주제별로 구성하여 독자들이 역사적 사건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장마다 풍부한 자료와 생생한 사례를 들어 복잡한 국제정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습니다. 특히 그의 뛰어난 문장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이 빛을 발하여 딱딱한 역사서가 아닌 흥미진진한 읽을거리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책의 성공은 1980년대 말 한국 사회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다양한 사상과 이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기시되었던 사회주의와 제3세계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갖는 더 깊은 의미는 유시민 개인의 세계관 형성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학생운동 시절의 이념적 순수성에서 벗어나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내 역사 해석도 함께 변했다. 30년이 지나 전면 개정판을 낼 때는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학자의 자세입니다. 자신의 과거 견해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끊임없이 사고를 발전시키는 것 말입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의 성공은 유시민을 단순한 운동가에서 지식인으로
나아가 대중과 소통하는 교육자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는 이후 그의 정치 활동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 복잡한 정책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정계 입문, 노무현과의 운명적 만남, 1988년 멱살잡이에서 시작된 동지애.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해찬 평화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되면서 유시민의 정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과의 인연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1970년대 후반 서울대에서 멱살잡이 싸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시민은 이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대학 시절 멱살잡이 싸움까지 했던 사이였지만 그것조차 웃을 수 있는 단단한 인연이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의 격한 토론과 다툼이 오히려 평생의 동지로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우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좌관 시절 유시민이 만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노무현 의원이었습니다.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처음 만난 노무현에 대해 그는 즉시 특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진정한 소통가였다. 복잡한 정치 현안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 순간 직감했다. 이 사람이 언젠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29세의 보좌관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15년 후 노무현은 실제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요. 이 시기 유시민은 정치의 현실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국회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 정당 간 갈등, 정책 결정 과정 등을 직접 목격하며 정치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키워갔습니다. 특히 김대중 총재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인적 현실 감각에는 인정하면서도 원칙 없는 타협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좌관으로서 그는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법안 분석, 정책 보고서 작성, 언론 대응 등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고 이해찬 의원의 정치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화민주당의 노선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탈당을 결심하게 되는데 이는 그의 정치적 독립성과 원칙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그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노무현과의 인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깊은 동지적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노무현의 서민을 위한 정치, 소통하는 정치에 깊이 공감한 유시민은 이후 그의 정치적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동지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시지요? 유시민에게 노무현은 단순한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같은 꿈을 꾸는 동반자였습니다. 국회 보좌관 경험은 그에게 정치의 실무적 측면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론과 이상만으로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현실적 교훈을 얻었고 동시에 올바른 정치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목격했습니다. 1991년까지 약 3년간 지속된 보좌관 생활을 통해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정책 개발 능력, 정치적 판단력, 대중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기를 수 있었고 이는 훗날 그가 국회의원과 장관으로 활동할 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7장 절필선언과 개혁국민정당, 정치적 의병의 탄생, 작가를 버리고 정치의병이 되다 2002년 대선을 앞둔 상황. 새천년 민주당 내에서 노무현 후보에 대한 후보 교체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때 유시민은 극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절필 선언이었습니다. 43세의 성공한 작가가 왜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정치의 세계에 뛰어들었을까요? 유시민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후보에 대한 반칙 행위에 격분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었다. 나는 정치적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의병이라는 표현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병이 일어나듯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식인이 나서야 한다는 소명감이었습니다. 개혁국민정당 창당 과정은 그 자체로 드라마틱했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직접 유시민에게 구명보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응답한 유시민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수만 명의 당원을 모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정당 조직은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 정당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 문화를 제시했습니다. 권위주의적 상명하달식 조직이 아닌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정당 운영, 젊은 세대와 인터넷 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
정책 중심의 정치 등을 표방했습니다. 유시민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들이 노무현이라는 변화의 바람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는 변화를 원했다. 개혁국민정당은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었다. 창당 과정에서 그가 보인 리더십은 탁월했습니다.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도 원칙을 지켰고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그의 뛰어난 언변과 논리적 사고, 대중적 글쓰기 능력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개혁 국민정당의 성공은 단순히 노무현 후보를 도운 것을 넘어 한국 정치 지형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기존의 지역주의, 이념 갈등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 세대 교체와 개혁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시민이 치른 개인적 희생도 컸습니다. 안정적인 작가 생활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정치의 세계에 뛰어든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작가로서의 삶에 만족했지만 시대적 사명 앞에서는 개인적 안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2002년 12월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개혁국민정당과 유시민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 개혁과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유시민이 단순한 지식인이나 작가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실천적 정치가임을 보여준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결단력과 실행력, 그리고 시대를 읽는 안목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8장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국가의 설계자 2006-2007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다. 2006년 2월 10일 유시민이 제44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47세의 나이에 맡은 이 자리는 그의 정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한국의 복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장관 임명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설된 인사청문회 제도의 첫 적용 대상이 되면서 각종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문제, 학력 기재 오류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그는 이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다. 여러분, 이런 솔직함과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 장관으로서 그가 추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처음에 효도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유시민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복지는 약자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해드리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가 겪은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다고 회고합니다. 복지 예산은 항상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신념과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이런 노력 덕분에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도 마찬가지로 큰 도전이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가 절실했습니다. 유시민은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으로 일한 1년 3개월은 내 정치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정책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의 기초연금의 토대가 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2008년 도입되어 수많은 노인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관 재임 중 그가 보인 또 다른 특징은 소통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복잡한 복지 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관직 수행 과정에서 그가 느낀 한계도 있었습니다. 관료제의 경직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현실적 제약을 깨달았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정치가의 가장 어려운 과제다. 2007년 5월 25일 장관직에서 물러날 때 그는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바란다며 후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두 제도는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며 한국 복지 체계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가의 업적이 아닐까요? 구장, 정계 은퇴, 또 다른 시작. 정치를 떠난 삶이 더 행복하다. 2013년 2월 19일 유시민이 공식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54세로 정치인으로서는 한창 활동할 나이였던 그의 은퇴 선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외였습니다. 은퇴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2012년 대선에서의 박근혜 후보 당선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를 존중한다.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감이 컸습니다. 그는 은퇴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는 나의 전부가 아닌 하나의 역할일 뿐이었다. 25년간 정치에 몸담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나름의 기여도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여러분, 이 얼마나 솔직하고 담담한 고백입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에 매달려 적절한 때를 놓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의 은퇴 결정에는 개인적 행복에 대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정치를 떠난 삶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한 그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 독서와 글쓰기, 자유로운 사색의 시간을 원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 개인으로서의 삶을 되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은퇴 선언과 함께 그가 보인 태도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정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다음 생에 하겠다거나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2018년에는 정의당 당적도 버리고 완전히 정치적 무소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은퇴가 단순한 도피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사회 참여를 모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시민으로서, 작가로서,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싶다. 은퇴 후 그의 삶은 실제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적을 가진 정치인으로서의 부담에서 벗어나보다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이나 저술 활동을 통해 여전히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계산에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 개개인이 깨어있고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의 은퇴는 한국 정치계에 여러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정치를 평생의 업으로 삼는 직업 정치인들과 달리 시대적 소명에 따라 정치에 참여했다가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건전한 정치 문화의 한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권력과 명예에 매달리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서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지혜를 보여준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계산에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의 은퇴 선언은 유시민 개인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고 한국 정치계에는 건전한 정치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10장 노무현재단과 알릴레오 새로운 소통의 시대 2018, 2019년 시민사회에서 피어난 새로운 영향력 2018년 10월 유시민이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5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5년간의 정치적 공백기를 거쳐 다시 공적 영역으로 돌아온 그의 결정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 취임 배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존경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다.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지만 시민사회에서의 역할은 계속하겠다. 이사장으로서 그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음모론들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그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2019년 1월에 시작한 유시민의 알릴레오였습니다.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동시에 활용한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전통 미디어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노무현 재단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서 시민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방송을 시작했다. 알릴레오의 가장 큰 특징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딱딱한 정치 논평이 아닌 책 소개를 중심으로 한 교양 프로그램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그 속에 깊이 있는 정치 사회적 통찰을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의 오랜 작가 경험과 정치인으로서의 식견이 결합된 독특한 콘텐츠였습니다. 복잡한 정치 현안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능력은 그만의 독특한 강점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기존 미디어에 식상함을 느끼던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특히 40, 50대 중장년층과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구독자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정치적 이슈가 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알릴레오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역사, 정치, 경제, 과학, 문학 등 폭넓은 분야의 책을 소개하면서 현실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알릴레오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그의 적극적인 옹호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2021년에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논란들조차도 그가 얼마나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릴레오가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지형에 미친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미디어 소통에서 벗어나 쌍방향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정치 콘텐츠도 재미있고 교육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알릴레오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에게 양질의 교양 콘텐츠를 제공했고 불안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자 알릴레오 진행자로서 그가 추구한 것은 시민의식의 성장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만드는 것이다.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판단과 건전한 토론 문화가 중요하다. 2018년 이후 그의 활동은 전통적인 정치인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정당 정치의 틀을 벗어나 시민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지식인의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맺는 말, 한 지식인이 걸어온 길, 시대와 호흡하며 살아온 삶. 여러분, 이제 유시민의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1980년 서울의 봄부터 2019년 알릴레오까지 40년의 세월 동안 유시민이 걸어온 길은 곧 우리나라 현대사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20대의 학생운동가에서 30대의 작가로, 40대의 정치인에서 50대의 시민 지식인으로 그는 매 순간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시대적 소명에 응답하는 용기입니다.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험난한 길을 택할 줄 아는 용기. 1980년 학생회관을 지킨 것도 2002년 절필선언을 한 것도 모두 이런 용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둘째,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의 자세입니다. 학생운동가 시절의 이념적 순수성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소통하는 지식인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서 대중과 소통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인의 덕목이 아닐까요? 넷째, 적절한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2013년 정계 은퇴 선언에서 보듯 권력에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의 삶이 주는 교훈은 결국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고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응답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지식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시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